찾아보세요. 특징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오행적 순환 고리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삼변이 되는지 아닌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보시면은 신자의 수가 나와 있어요. 그죠? 수국이 잘 돼 있죠. 특징이 수국인데 삼합으로 돼 있다는 뜻은 정신적이다. 가치 중심이다. 사상, 철학, 우리가 얘기하는 이론적,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한다. 삼합으로 돼 있으면 그래서 뭔가 수직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걸 얘기해요. 네. 근데 수와 화가 부딪혔네요. 그죠? 수와 화가 부딪혔잖아요. 사주의 기본 흐름이. 금생수가 잘 돼 있는 구성인데 그 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생, 목생, 화가 돼야 되는데 목이 뒤에 있네요. 그죠? 목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 앞에는 수국화에 대한 수와 화의 관계가 상당 부분 뭔가 해결되는 부분이 잘 안 돼 있다. 이거죠. 그걸 먼저 인지하고 보시면은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다 보여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수가 왕하니까 만약에 화생토해서 토극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토극수. 그러면 저 연간에 나와 있는 기토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러면은 흐름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주어진 상황에 맞춰야 되는 걸 얘기해요. 금생수가 이 사주는 잘 돼 있는 사주인데, 그러면 그걸 끌어내려면 수생목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화까지 연결되면 만사가 형통하는 사주인데, 그게 기본적으로 불편한 형태로 돼 있어요. 뒤에 묘목이 있다는 건 그래도 뭔가 수생목을 하려고 하는 조건인데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돼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토극수를 하게 되면은 토가 관이니까 직으로 가겠죠. 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흐름을 거스리는 것과 같아요. 본인의 흐름을 거스린다. 그런데 수가 왕하니까 일정 부분 쓸 수 있는 조건은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직을 갖게 되는 형태. 그러면 목이 왕해지면은 식상으로 재로 가는 거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됩니다. 그것만 이 사주에서 보시면 사주는 다 해결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금수로 연결되어 있다면은 뭔가 자기가 뭔가 만들어내는 것의 결과로 연결되는 부분, 그 과정이 빠지는 거죠. 수생, 목생, 화의 과정이 빠지잖아요. 근데 이 사주는 임수가 병화를 이렇게 대면하고 있어요. 신자로 해서. 이건 뭐예요? 직관이죠. 직관. 수가 화를 봤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3단 접은 우산, 3단으로 접어져 있는 우산, 겉만 보고 이 우산이 어떨 것이다 생각하죠. 펼쳤을 때. 상상 되죠, 다. 안 되나요? 그 안에 꽃 문양이 있는지 어떤지 이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거 접힌 것만 봐도. 그런 걸 우리는 직관이라고 그래요. 펴보는 과정이 없죠. 목이 뒤에 있으니까. 이런 구성은 그 직관적 사유체계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겠죠. 과정, 차곡차곡 진행되는 것,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펼치는 거죠. 그렇게 될 건데. 그렇게 직관적 행동을 한다. 그 부분이 이
사주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관은 기사로, 기토가 사화의 근거에서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저 관이 사주를 주도하지 못해요. 관이 사주를 주도한다면은 저 기토가 토국수를 해야 되는데 토국수가 안 되잖아요. 오히려 동류적 부분이 더 강하고요. 굳이 얘기한다면 실제로 개입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사주의 핵심은 수가 그냥 화를 보고 직관적으로 일들을 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뭔가 표현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사주의 전부예요. 그러면 모군이 왔을 때 가장 좋다. 시에 있는 목이 운에서 오면 안으로 개입하겠죠. 그러면은 그 직관을 잘 펼치는 과정들이 제대로 형성돼서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도의 특징은 신자의 개수도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개수 입장에서 임수를 보게 되면은 임수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래서 동류적 입장이 굉장히 강해지는 개수가 되겠지만은 임수 입장에서 저 개수는 임수를 흥분시키는 요소,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죠. 본인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임수는 저 개수를 끌고 가요. 포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걸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주에 기토가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나가 있고 실제로 개입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상관은 시 뒤에 본인이 금생수 하는 거에 입장의 상관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저 상관은 방해받는 요소가 없다는 뜻이에요. 방해받는 요소가 없다. 금생수, 수생목으로 여기 연결되는 형태의 상관이에요. 이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게 시상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극목을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성은 신자의 수의 입장의 인성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형식으로, 인성이라고 하는 외부적 가치의 인성이 아니고요. 자기 내재돼 있는 형식의 가치예요. 예, 그러니까 금극목 하는데 금극목을 어떻게 해요? 자기 기준에서. 저 상관은 그러니까 금극목이 거의 안 일어나요. 금극목을 굳이 얘기한다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그 상관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러한 인성이에요. 상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인성. 자기 합리화이기도 하죠. 이 사주를 본인이, 자기가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목소리로는 운명을 풀이하는 글. 나는 기사년 병자월 임신일 계묘시에 태어났다. 성명가가 하는 말이 신금이 명목을 해치고 신수 또한 비어 있으니, 여기서 신금이 목을 극한다는 뜻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신수가 비어 있다는 것은 공막 맞았다는 뜻이겠죠. 그죠? 예. 액이 많고 가난하고 병이 잦고 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러나 자수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수명이 짧지 않겠으며 강물이 맑고 깨끗하여 재주가 대단하겠고 묘금이 또 울림으로 이름이 천하 후세에 전할 것이다 하였다. 나는 늘 그전부터 이 말을 의심하여 왔으나 벼슬에서 나온 지 17, 8년 이래 전패와 총욕의 갖가지 양상이 은연중에 그 말과 부합하고 보니 이상하기도 하다. 일찍이 보건대, 이건 여기도까지 읽겠습니다. 함태지는 마갈을 신궁으로 하였고, 소자첨, 이건 소동파를 얘기해요. 예.
또한 마갈로 명궁을 하였는데 갈은 묘이다. 마갈의 갈은 묘이다. 나 역시 묘시에 출생한 사람으로 그 문장과 기절은 진실로 두 분에 미치지 못하나 참소와 시기를 당하여 시대에 현달하지 못하고 억눌리며 버림받은 자치는 천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 부절을 맞추듯이 다름이 없으니 기이한 일이다. 마침내 운명을 해명한 글로 글을 지어 스스로 풀어보았다. 하고 시를 써요. 이 양반은 거의 그냥 뭐 밥 먹다가도 시 쓰고 어쨌든 대단한 시인입니다. 여기 있는 거 뭐 거의 대부분 문집이 있는 게 뭐 거의 대부분 시로 돼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게 뭐 장생전, 남궁두 선생전, 뭐 손곡산인전 뭐 이런 거. 손곡 선생은 스승했던 이달 선생 얘기를 쓴 거이고요. 다 실존 인물을 전기로 이렇게 소설처럼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명가가 해석한 것이 그대로죠, 그죠? 그런 얘기 중에 그런 거잖아요. 신묘가 극을 해서 그 울림이 오랫동안 후세의 명성이 천하에 떨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주요한 표현이잖아요. 전부의 인성이 상관을 컨트롤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자의적 해석. 그러니까 허균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의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허균은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50세에 능지처참됩니다. 저작거리에서. 그 전에 45세, 허균을 보시면은 1세에서 25세, 25세에서 45세, 45세에서 50세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셔서 볼 수 있어요. 세 시기로 1세에서 25세까지는 그냥 성장하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25세에서 45세까지는 벼슬을 하다가 쫓겨났다가 이런 거죠. 실제로 가장 정권의 최정점에 이르러서 뭔가를 기도하고 시도했던 시점에 5년간 우리가 50세에 죽는데 그 전에 45세에 개추곡사가 생겨요. 그 즈음에서. 이건 우리가 얘기한 칠서의 난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 서병갑 뭐 이런 심우영 이런 양반 서자들이 그때는 다 처형당하죠. 근데 그 전에 다 허균과 다 인연이 있었던 구성이고요. 허균이 뭐 또 그런 거에 대한 뭐 글도 써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허균이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정권에 밀착하죠. 그때 그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인물의 핵심이 이이첨이에요. 이이첨은 허균하고 생원시 동기예요. 생원시를 본 동기입니다. 정말로 간신 중에 간신이죠. 자기 정권을 위해서 허균을 버리죠. 허균을 끌어들였다가 허균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이첨에 붙고 그래서 정권의 광해군의 최측근까지 가죠. 그래서 자기 딸을 후궁으로 이렇게 연결하려고까지 거의 다 됐다가
그렇게 되면은 광해군인다 허균을 굉장히 신뢰하고 거기까지 가니까 이이첨이 위기의식을 느끼죠. 허균이 더 커지니까 이때 이이첨은 허균을 버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사를 꾸미게 되고 그때 잡혀왔던 구성에 허균 기준격이라고 허균의 제자이거든요. 그게 고변을 하죠. 다 만들어서. 그래서 제대로 신문도 못 받고 허균의 원래는 다 허균의 자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변론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처형됩니다. 바로 그냥 직결로 넘어가서 처형됩니다. 억울하죠. 이게 그러니까 정권에 붙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간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때 이 5년간 최고의 벼슬도 하고요. 정권의 정점에 가서 뭐 나름 뭔가를 해보기도 하죠. 신미대운입니다. 신미대운에 그런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부분이고요. 허균은 뭐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다 허엽이라고 하시는 분이고요. 호가 초당이셔요. 초당 두부를 만드신 양반이시에요. 그 양반 호를 따서 초당 두부가 됐어요. 초당 두부는 강릉 앞바다에 바닷물로 간수를 쓰죠. 그 물맛이 독특하다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지금도 가보시면은 강릉 고구 그 허난설원 생가 그 주변에 초당 두부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 허엽 선생이 동인의 영수급이죠. 추존디죠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하는데 뭐 굉장히 그 문장 뭐 인품 이런 게 뛰어나신 양반이고요. 그 허엽 선생의 첫째 부인에서 난 아들과 딸이 있어요. 딸은 이우전이라고 하는 분한테 시집갔고 그 아들이 허성이에요. 허성은 1592년에 일본 통신사로 가죠. 그죠? 그때 서장관을 했던 양반이에요. 황윤길, 김성일, 허성 이렇게. 근데 동인이잖아요. 허성은. 김성일도 동인이고요. 황윤길은 서인이고. 근데 황윤길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김성일은 안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인인데 허성은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김성일은 그걸 평생 후회하면서 나중에 음란 때 의병운동하고 그래서 전사를 하죠. 그래도 그 허물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임진왜란에 실질적 이런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했던 그 안에서 보면 그런 거죠. 유성룡도 그걸 그냥 묵시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아래에 그 첫째 부인이 돌아가시고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난 게 그 맨 마지가 허봉이죠. 그 다음에 초희, 그 다음에 균 이렇게 되죠. 세 명인데 나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균이 막내인데 허봉과 나이 차이가 꽤 있죠. 허봉 선생이 이 균을 굉장히 사랑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허균의 자질, 그 개방적인 뭐 사유세계 이런 것들은 저 형을 닮은 거예요. 허봉 선생은 뭐 거칠 게 없었던 양반이죠. 선조 앞에서도 그냥 바로 대놓고 욕할 정도로 강직한 양반이셨고요. 술을 워낙 좋아하셔서 말술을 마시고 술 많이 먹은 기록을 그 궁궐 앞에 있었는가 봐요. 그게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기도 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로 풍류를 좋아하셨고요. 유성룡과도 다 친분이 가까워. 그러니까 허균의 실질적 스승이기도 하고요. 허균의 스승 중에 유성룡도 허균의 스승이죠. 유성룡 문화에 가서 배웠으니까요. 시를 배운 양반은 이달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허봉과 이달은 굉장한 친분을 갖고 있어요. 친구이죠, 친구. 허봉 선생은 호가 하곡이고요. 이달 선생은 호가 손곡이에요. 원주 손곡리에서 나신 양반이셔요. 원주라고 하는 손곡리에서. 그래서 자기 호를 손곡이라고 썼고요. 서자예요. 얼자죠. 서자하고 얼자하고 구분하시겠어요? 서얼 할 때. 서자는 평민 부인, 그러니까 평민 여자한테 나면은 서자가 되고요. 천민한테 나면 얼자가 돼요. 이런 개 같은. 네? 그래서 그걸 서얼, 서자 묶어서 얘기하고 하는데, 이달 아버지가 상당히 유명하신 학자셨는데, 이첨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기생한테 해서 이달이 출생을 해요. 그냥 능력도 출중하고 대단한데 쓰여지지 않잖아요. 평생을 방랑하시고 글 쓰고 이러죠. 시인으로는 우리나라 조선 최고의 시인이라고 하셔도 돼요. 거기에서 배우죠, 시를. 둘이 이달 선생한테 시를 배워요. 그러니까 허균이 갖는 사상 저변에는 저 이달하고 허봉 선생, 자기 형의 그 기풍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허균은 서자, 그 신분 이런 걸 개념치 않아요. 그냥 막 사람 좋으면 다 사귀죠. 특히 서자들 자기가 직접 챙겨서 자기 봉급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게 허균 누이죠, 누이. 허균 우의 누이. 허균이 굉장히 따르고 좋아했던 누이고요. 허균보다 시재가 더 뛰어났죠. 거의 그 당시 조선시대 때 허균이 그런 능력이 뛰어나니까, 문장력, 말 주변 이런 게 뛰어나니까 중국 사신이 오면은 무조건 허균 잘렸다가도, 귀양 갔다가도, 파직됐다가도 감당할 사람이 허균밖에 없어요. 다시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1598년쯤에 여기에 주지번이라고 하는 중국 사신이 오죠. 여기는 오명제라고 하는 사신이 오고, 이때도 난설원의 시집이 오명제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주지번이 왔을 때 실제로 문집, 난설원의 시들을 다 모아서 줍니다. 그게 중국에서 가맹되고 베스트셀러, 유리창에 종이값이 올라갈 정도로 뻥치는 거지만. 그 당시 동남아에 거의 그 난설원 시집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갈 정도, 일본에까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암송하고, 뒤에 또 사신들이 오면은 그 난설원 시집 좀 달라고 허균한테 얘기할 정도로, 허균이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뛰어난 양반인데 결혼을 하죠. 안동 김씨, 김성립이라고 하는 양반하고 결혼을 하는데 15살에 결혼을 해요. 근데 이게 찌지 김성립, 자기가 못 났으면은 그냥 인정해주면 좋은데, 그 열등감을 어떻게 마누라한테 열등감을 느껴. 그 열등감이 지금 이 헌안설원이 묻혀있는 묘 가봐도 보여요. 그 시어머니 구박에
남편의 그 천대에 결국은 27인가에 죽어요. 아이 둘이 먼저 죽죠. 그 무덤 가보시면은 묘가 있고 요 앞에 무덤 조그마한 게 2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거 보면은 그냥 가슴 미어지죠. 어딨냐면 그 경기도 광주 초월리인가 뭐 거기 지월리인가 초월면 지월리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허붕 선생 묘도 그쪽 용인 어디에 있어요. 예. 뭐 마지막에는 다 거의인 다 그러한 현실 도피적 형태를 취하죠. 예. 자기는 선계로 가는 것처럼 자기를 표현하고 그럽니다. 강릉 가시면은 그 생가 있죠, 그죠? 허난설원은 그 강릉 생가에서 태어났고, 허균은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생가는 고기가 아니죠. 근데 허균은 고기 생가인 것처럼 돼 있긴 하던데, 그게 허균 생가, 그러니까 허난설원 생가 들렸다가 오죽헌 이제 뭐 같은 영역권이니까요. 답사하실 때 가시면 돼요. 이렇게. 오죽헌 가면 누가 보여요? 오죽헌은 율곡이 있는 게 아니고 신사임당이 있죠. 거기가 어머니 신사임당이 있던 곳이니까요. 부를 비교해 보셔요. 그것도 답사에 아주 중요한 답사를 비교해 볼 만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허균이 1592년에 이게 뭐라고요? 92년 임진년. 임진년에 뭔 일이 있었어요? 임진왜란이 있었죠. 임진왜란이 이날 92년 4월 말일 30일 그쯤에 해서 서울이 함락되는 게 보름 만에 함락돼요. 5월 15일쯤인가 서울이 함락되죠. 그냥 내가 걸어가도 그렇게 못 갈 거래요? 부산에서 내가 걸어가도 그렇게 못 갈 거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거의 보름 만에 함락됩니다. 그런데 허균이 피난을 가죠. 저기 막 함흥 이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예, 피난 갈 때 자기 부인 김씨가 만삭했었어요. 8개월 정도 됐는데 피난 중에 애를 낳죠, 아들을. 그래서 피난길에 산후조리를 못해서 부인도 죽고 젖을 줄 수 없으니까 아들도 죽습니다. 예, 처절하죠? 예, 근데 부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예, 허균은 실제로 자기 어머니 돌아가셔서 그 3년 상중에도 기생하고 자고 이런 친구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인 굉장히 사랑했죠. 나중에 그 숙부인 될 때 자기 벼슬 받아서 그렇게 당상관 됐을 때 가장 먼저 부인 묘에 가서 알린 친구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강릉으로 돌아오죠. 강릉으로. 이거 93년, 94년에 강릉, 여기가 어디냐면은 외가예요, 외가. 허균 선생의 외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있던 자리. 어머니 있던, 거기가 강릉에서 쭉 올라가시면은 사천이라고 있어요. 쭉 이렇게 동해안 따라서 올라가시다 보면은 강릉 커피 만든 그 양반 누구예요, 테라로사인가? 그거 말고 그 카페 이름이, 바그다드인가 뭐 카페 이름이 있어요. 그 중간에. 조금 더 올라가시면은 사천, 옛날에는 사촌이었고요. 지금 사천인데, 사천이 있다고. 그 외할아버지가 있던 데가 애일당이라고. 해를 사랑하는 바닷가에 아주 조그만 집이 있었고. 거기서 외가에서 지내죠.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요때가 허균한테는 한 번의 위기, 뭔가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그 시점이 되죠. 그러면 임진, 계사, 갑오, 이럴 때죠, 그죠? 26세에 시험에 합격을 해요. 진시에. 그러니까 진짜, 시험에 합격을 하고요. 그러고 30살, 30대에, 그러니까 과거를 보고 합격한 사람 중에 벼슬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중시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과거를 보게 그들끼리만. 요때는 을과인가 병과인가 을과에 합격했을 거예요. 을과는 우리가 얘기하는 갑과 3등까지 갑과고요. 을과 7명, 10등까지가 을과고 그 나머지 33등까지가 병과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을과에 합격했고 벼슬을 하다가 잘렸어요. 아주 하다가. 근데 이게 중시를 볼 때 71명 과거에 합격했다가 벼슬을 지금 안고 있는 본 사람들 중에 장원을 하죠. 이때부터 허균의 능력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시험만 보면 장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한 게 실제로는 A일당에서 이렇게 거의 공부만 했다고 보셔도 돼요. 그 전에 그러니까 여기가 그 기점이에요. 25세 저 갑술 대운 저 양반이 자기를 만들어내는 그 기점이죠. 그 자산을 평생 써먹는 거예요. 그 뒤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달 선생이 시인으로는 최고인데 그러한 시풍을 다 받아들이죠. 허균 선생이 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사신으로 또 국경 부분에 자주 조사를 하고 이렇게 많이 다닙니다. 이달 선생하고 뒤에 평양 지나갈 때 이달 선생한테 편지도 쓰고 이러면 시를 써서 보내고 그러면 아직 시가 그렇다 그러면 허균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시를 쓰는 사람이다. 내가 왜 당시에 맞춰야 되느냐 이런 식의 자기 자부가 굉장히 강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30세에 본격적으로 벼슬을 하게 되고요. 인정도 받게 되고 선조 때. 근데 그렇게 해서 벼슬을 해요. 어디 이 양반은 서울에서 그 안에서 도성 안에서 무슨 관리 같은 걸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계속 친구나 선배들한테 나 지방 어디 자리가 비었다는데 어디 그 목사나 부사나 이런 거 하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런데 가면은 바로 탄핵돼요. 그래서 삼척부사 이런 데로 가게 됐는데 서울에 자기가 사귀던 기생 데리고 가고 그러죠. 불상 차려놓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교적 틀에서 허균을 바라보면은 정말 문제죠. 근데 허균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대놓고 그래서 그냥 그러는 거죠. 어머니 그 3년상 치르는 과정이 3년 동안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여자하고 같이 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다 하거든요. 다. 처음에 좀 하다가 다 한다고요. 고기도 먹고 다. 예? 그런데 허균은 남들은 그걸 감추지만 허균은 감추지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그게 허균의 다른 점이죠. 허균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터부시리고 나중에 끊임없이 허균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들이 다 그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번 어쨌든
3달 만에 잘리고 뭐 이래요. 그래도 가장 오래 있었던 일은 공주 목사로 갔을 때 한 1년 가까이. 그때는 다 자기가 좋아하는 또 잘리죠. 탄핵돼서. 그러니까 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그러니까 자기 사주풀이 할 때도 저게 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귀양 가서 보니까 그게 참 맞는 것 같은 거죠. 그 자기 사주를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근데 이게 그게 또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은 이 양반이 다 그 주집원 만나서 그렇게 해서 공도 세우고 뭐 이러거든요. 그 사신을 잘 대접하면은 중국의 사신들이 오고 가서 뭘 할 때 이들의 대화는 다 시예요. 뭘 얘기하면 시로 먼저 보내고 시에 단문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개무시하는 거예요, 벌써. 조선에는 그런 인물도 없냐, 뭐 이런. 그러니까 허균이 그런 건 뭐 아주 탁월했거든요. 문장으로는. 주집원이 뭐 놀랄 정도로. 그래서 아주 각별한 사이가 되기도 하고. 그거 공으로 한다, 뭐 해서 벼슬도 올라가게 되고, 그 궁궐에서 시험을 보는 거에 시관으로, 그죠? 과거 시험의 시관, 그 감독관으로, 맡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 조카하고 사이를 합격시켜요. 부정 입학을 시켜요. 근데 그게 관례예요. 남들은 자기 아들 막 합격시키거든요. 근데 허균만 거기에서 콕 집어서 허균만 탄핵돼요. 그래서 허균이 그때 의금부에 잡혀 들어가고 곤장을 맞죠, 처음으로. 전에는 탄핵돼도 뭐 그냥 탄핵된 걸로 끝났지만 이건 굉장한 수모거든요. 곤장 맞고 귀양을 가요, 그것 때문에. 허균만. 저는 그게 허균이 왜 그랬을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관례거든요. 그냥 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해먹는데 예, 허균도 크게 생각하지 않고 했던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허균은 그 당시에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혁명적인 형태를 해보려고 하는 암묵적인 게 있어서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상당 부분 다 그 자각을 하죠. 그래서 은퇴한다. 항상 얘기해요. 나는 이제 그만 은퇴하겠다. 시골에 들어가서 살겠다. 예. 그래서 하멸로 귀양 가게 되고, 그전에는 뭐 부안에서도 잠깐 자기가 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안 개생을 만나잖아요. 정말로 오랜 친구가 되죠. 평생 같이 이렇게 편지 주고받고, 뭐. 같이 했는데, 자기 글에 있어요. 같이 자지는 않았다. 개생은 그래서 자기가 나 같이 자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 조카인가를 이렇게 방에 들이죠. 거기서 하멸에, 그렇게 귀양 가서 하멸에 있으면서, 거기서 실제로 다 완전 은퇴해서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뭐 자기 거처를 실제로 만들려고 하고, 누가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만든 그 좋은 터에 있는 걸 기증받아서 거기서 살으려고 막 다 수리도 하고 그래요. 귀양 가서 나중에 태안 쪽에, 태인 쪽에 머물죠. 지금 얘기한 태인에. 그 양반이 거기 가면서 그 집 당호를 써요. 그 전에 다산도 해남에 귀양 갔는데 그 주모가 뒷방 빌려주잖아요. 뒷방 빌려줬는데 거기 가자마자 당호를 쓰잖아요. 사의제, 뭐 4가지 마땅한 거. 이 양반은 사우제라고 당호를 줘요. 4명의 벗과 같이 있다. 그 하나는 자기이고 자기를 허자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자를 붙여서 거기에 뭐 이태백, 소동파,
뭐 또 한 명 누구 이렇게 세 명을 초상화를 그려요. 친구 중에 그때 가장 유명한 화가 이정이라고 있었어요. 조선 중기 화가 중에. 제가 조선 그 화에 그 미술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꽤 했습니다. 그 이정이라고 하는 친구도 신분 때문에 출사하는 게 어렵고, 그러니까 뭐 그림은 뭐 자기 그 작은아버지가 이흥호인데 흥효, 굉장한 화가 집안이죠. 집안 자체가. 이정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래요. 그 세 명을. 그 아주 유명한 시인들을 세 명을. 도연명, 이태백, 소동파, 그리고 자기. 그래서 사우제. 그들이 네 명이 자기 보시에. 어디 가서 거차할 때 항상 족자 세 개, 자기까지 네 명이 딱 있는 거죠. 근사하잖아요. 그림을 이정한테 그려달라고 하고, 한호, 석봉, 한석봉한테 글을 써달라고 하죠. 자기가 글 쓴 걸 거기다 써달라고 그래서 다 친구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딱 걸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근사한 양반이에요. 예. 그게 교감하는 거죠. 그 글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 문집에 보면은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주변에 친구가 없다. 막 이러면서 한탄을 하죠. 자기가 독특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에서 친구를 찾기 어려우니까 내가 옛날 사람을 불러서 친구로 삼겠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근사한 양반이에요. 어디 저하고 좀 닮은 데도 있고. 사주의 기풍을 보시면은 그런 거죠. 실제로 이 양반의 자기 감정 표현은 그냥 수국화예요. 그죠? 자기를 드러내는 게 그냥 드러나잖아요. 가식 없이. 감추는 게 없죠. 유교적 틀에 갇히지 않아요. 그리고 도교적 성향으로 끊임없이 자기 수행, 그 연단 이런 것들을 하고요. 개생한테도 내가 이렇게 수련하고 있는데 내가 전에 보냈던 그 수련 방법으로 수련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가식이 없어요. 앞에를 보면은 그냥 있는 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불교적 성향에 굉장히 심취하는데 그건 사명당과 만남 때문에 그렇죠. 허봉과 사명당은 절친이죠. 허봉 선생이 동인엔다 영수급으로 이렇게 하다가 율곡 2위를 탄핵을 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돼서 귀양을 가게 돼요. 허봉 선생이. 그리고 귀양 가서 3년 동안 다 종성이라고 저쪽 함경도 부근에 있다가 금강산, 해배대선 금강산 쪽으로 오고, 허균이 가서 만나서 거기서 배우고 또 뭐 이러죠. 그때 사명당하고 만나고 뭐 이러죠. 나중에 사명당이 돌아가셨을 때 사명당에 대한 행장도 허균이 쓰죠. 그러니까 그 사명당한테 감화를 많이 받아요. 불교적 부분. 힘들고 이러면 낙산사, 강릉 낙산사 가서 거기서 스님들하고 선문답하고 뭐 이런, 언젠가는 돌아오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언젠간 돌아오겠다는 건 지금 안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격의가 없어요. 그래서 공주 목사 이런 거 할 때 가서 불당 차려놓는데 유학자가 그건 뭐 바로 그냥 탄핵강이죠. 근데 궁궐에서 세종대왕도 안에 불당을 차리려다가 신하들한테 반대 막 부딪혀서 못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다 했거든, 다. 그리고 아녀자들, 양반집 아녀자들은 다 절에 다녀. 절이 왜 먹고 살았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게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막 이러는 게 허균은 싫었던 거죠. 감춰지지 않죠. 그냥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내면으로는 저 편인과 상관의 작용이에요. 그게 자기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문장으로는
자기 글에도 자주 나와요. 자기가 최고인 걸 자랑스러워해요. 네. 대단한 양반이죠. 그러니까 그게 유학자들이 볼 때는 정말로 자기들 기준에서 바라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통제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허균은 통제 안 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구속을 싫어했던 양반이고 그 이전에 감추는 걸 못하는 양반이었어요. 감추는 게 안 됐다. 그래서 그 태인 이쪽에 있으면서 그 막 세력을 만들죠. 자기 세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서자들 모아서 같이 뭐 하고 그 서자들은 한강변 저쪽에서 그래서 강변 7호 이렇게 중림 7연처럼 흉내를 내고 막 이러죠. 결당을 하고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문경 부근에서 그 은상들을 털어서 은상을 털고 그게서 잡히잖아요. 서양갑 그 일당들이 거기서 잡혀서 문제가 되고 그게 뒷배에 허균이 있었던 거고요. 그것 때문에 허균이 죽는 건 아니고 뒤에 이이첨과 관계에서 그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역정모의로 가게 되고 하죠. 권력에 마지막에 붙어서 권력적 부분으로 갈 때는 권모술수를 아주 막 있는 걸 다 부려요. 허균이. 허균답지 않은 것들을 하죠. 심리대원에 그러니까 묘미로 연결되고요. 병신합으로 가고 이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자기 목적하는 걸 뭘 해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커졌던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홍길동전을 허균이 졌다고 하죠, 그죠? 근데 홍길동전을 이 문집에서는 홍길동전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허균 생각, 사상, 또 그 허균이 쓴 그 소설들, 그 전기들, 이런, 허균이 쓴 그 장생전, 남궁두 선생전, 이런 걸 5명인가 6명 그 전기를 쓴 거 있는데 이게 모아놓으면 홍길동이 돼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허균이 썼어요. 근데 한글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한글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홍길동의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은 허균이 아니면 거의 그 당시에 인물은 없죠. 그런 게. 그런 부분도 다 그 문집 좀 읽어보면 다 튀어나오고요. 특히 이달이라고 하는 자기 선생이 그 서자 출신이고 자기가 주변에 있던 뭔가 이렇게 감담 상조할 수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서자 출신들이기도 하고요. 허균에 그 시적으로 교감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권필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양반인데 이 양반도 다 동인 쪽이고요. 이 양반은 광해군 때 광해군 처남이 유희분이라고 하는 광해군을 등에 업고 가진 짓을 다 해먹은 놈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해군 그 안으로 보면 썩을 대로 썩은 양반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 유희분을 시로 이렇게 꼭 비꼬아서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그것 때문에 죽죠. 시 한 구절 때문에 죽습니다. 외군부 잡혀가서 곤장 맞고 바듯이 살아서 나왔는데 이항복 선생이 말려서 결국은 살아서 나오긴 했는데 동대문 앞에 왔는데 걸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으니까 거기서 잠깐 치료를 하는. 근데 그때 거기서 자기 직감하는 거죠. 술 달라고 말술 먹고 그냥 죽어요. 술 거하게 먹고. 그 권필이 허균이 아까 얘기했던 부정 입학시킨 거
대해서 시를 쓰죠. 시를. 남들은 다 자기 아들 입학시키는데 왜 허균이 그러려면 허균 아들 입학시키지 왜 조카나 사위를 입학시키겠냐. 예, 이런 식으로 비꼬는 시를 쓰고 그러죠. 상당히 서로 가까웠던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런 유형들이 다 보면은 비주류들이죠. 주류로 들어가지 못하는. 주류로 들어가려면은 겉으로는 어떻게든 유학적 틀에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틀에 맞춰서 했던 게 신미대운인 거예요. 이럴 때는 그게 안 맞춰지잖아요. 그냥 금수니까 뭐예요? 저 화와의 관계, 뒤로는 자기 수생 목하는 그 부분만 연결돼 있던 거지. 이때 벼슬을 잘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구성은 아니죠. 그리고 사주 자체에 직이 높다, 직 중심으로 사주가 형성돼 있지 않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이 재는 업무적 부분이죠. 맡겨진 일에 대한 부분, 직위를 논할 수 있는 사주가 아니라고요. 그건 이미 보여지는 구성이고요. 허균의 사주를 보고 풀었던 성명가의 얘기로 신자라고 하는 구성이 맑은 강물 같아서, 그죠? 그게 나름 그러한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게 된다. 이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건 얘기한 삼합적 성향으로 연결돼서 그런 우리가 얘기한 학문적 코드가 발달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양반은 시를 다 외웠어요, 다. 그러니까 자기 누이의 시, 이달 선생, 자기 선생의 시, 자기 선생의 시도 한 200여 수를 자기가 외우고 있다가, 그리고 또 나중에 문집 발견된 거하고 묶어서 시집도 같이 발견하고 이럴 정도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조선에는 무언 시가 있냐고 그러면 다 줄줄줄 외워서 다 나오죠. 최추원부터 그 당대까지 시를 모아서 만든 문집, 시집도 있고요. 근데 허균이 없었으면은 조선에 그러한 시나 인문학적 맥이 끊겼을지도 몰라요. 이 양반이 그렇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국조시선 이런 것은 이 양반이 만들어 놓은 시선을 중심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다.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글을 읽어보면 정말로 대단해요. 다 시로 써요, 다. 자기가 뭔가 감흥이 일어나면 다 시로 써놓습니다. 그 문집을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게 허엽 선생이 동인의 영수급으로 되는데, 동인, 서인 이렇게 언제 구분이 돼요? 선조 때. 여기는 신진 사대부, 이건 기존 사대부. 이조좌랑직을 놓고 이 김효원이 추대됐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는 게 생겨요. 이건 옥당으로 가는, 그래서 나중에 정승 그 반열로 가는 거에 지름길에 굉장히 중요해요. 육품 벼슬밖에 안 되는데 거의 캐스팅 포트처럼 작용하죠. 이것 때문에 서로 달라져요. 여기는 동쪽에 있어요, 집이. 여기는 서쪽에 있어서 그때부터 서인, 동인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죠. 김유원하고 허엽이 그렇게 그쪽에 다 영수급으로 추대되고, 서인에서는 율곡이 영수급으로 추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동인이 광해군 때 오면은 소북, 대북 나눠지죠.
이게, 북인, 남인. 북인, 남인으로 나눠지고, 이게 여기에서 소북, 대북으로 나눠져요. 소북은 영창 대군 쪽, 대북은 광해군 쪽. 대북, 북인을 기준으로 광해군이 다 정권을 잡거든요. 그때 얘기했던 이이첨, 아까 얘기했던 이이첨과 연관되고요.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세 많으신 정인홍 선생, 뭐, 대놓고 뭐, 나중엔 다 광해군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 인다 몰락하고, 북인이 완전 사라지죠. 북인의 일부는 남인으로 다 흡수됩니다, 나중에. 그 배경에 허봉이 율곡을 탄핵한 거에도 당연히 이러한 배경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허균이 실제로 그렇게 능지처참되는 배경에는 허균이 대북파에 속해 있던 거예요. 동인의 광해군 쪽 이이첨의 계열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죠. 그 당쟁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공부해 놓으시면 좋죠. 재밌으니까. 고등학교 때 국사 시험에 꼭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 거 보시면 되게 정치적인 구성으로는 터무니없는 사람이에요. 왜? 다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속이 다 보이니까 술수를 부리기가 어려운 사주예요. 이이첨 같은 양반은 그러한 술수를 부리기가 아주 좋은, 이이첨은 뭐 말 그대로 능구렁이 같은 양반이죠. 당연히 그 허균은 이이첨한테 농락당한 뭐 전형적인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허봉 선생 사주는 아니고요. 그냥 그 생년월일을 기록해 놓은 것은 있긴 한데 1551년생이시니까 이게 다 큰 그 둘째 형 허봉 선생 사주입니다. 보면은 신해예요, 신해. 이렇게 상관이 주도하잖아요, 그죠? 상관이 주도하는 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칠 게 없죠, 여기도. 문장력, 또 자기가 싫은 거에 대해서는 뭐 단호하게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이런 분들이 아주 강한 형태입니다. 많이 이 영향을 준 부분이니까요. 전에 제가 그 박지원 했을 때 누군가가 댓글에 허봉 선생 부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사주를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나오더라고요. 생년월일까지는. 허봉 선생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은데, 허균 같은 경우는 뭐 평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책을, 성소, 부부, 고, 이건 문집으로 뭐 이렇게 5권으로 돼 있는 거니까 이걸 읽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뭐 나중에 자료 찾으시고 할 때 이럴 때 필요하면 도서관 같은 데서 대출해서 자주 찾으시면 되고요. 이건 허경진 선생이 쓴 허균 평전인데 그렇게 뛰어난 평전은 아니에요. 그 평전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쓰면 좀 좋은데 약간의 자기 주관적 생각이 좀 들어가 있는 뭐 그것도 평전이고요. 나름 자기 철학적 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되겠고요. 허경진 선생은 유명하신 분이셔요. 한학자로. 그 시들을 모아놓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죠? 그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허균 평전. 그 다음에 이이화 선생이 쓰신 허균의 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 새로 나왔어요. 이거 옛날 거고요. 요즘은 글씨 폰트 커지고 좀 두꺼워졌지만은
이게 잘 돼 있어요. 이이화 선생이 쓴 허균의 생각. 여기에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점들, 그리고 허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들, 사상들, 정치, 이런 것. 그 중에 그 주요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허균의 그 정치론 중에 하나가 호민론이거든요. 호민은 삼민을 얘기하죠. 호민은 불의를 보고 참지 않고 들고 일어난 사람이고요. 원민이 있어요. 원민은 그 싫은데 투덜거리기만 하지 일어나지 못하는, 항민들은 그것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항민들이. 그러니까 호민이 일어나서 불의를 보고 봉기를 하면은 원민이 따라오고, 원민까지 일어나면 항민도 따라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삼민론을 얘기하죠. 그 호민론이라고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부분이. 이 얘기는 뭐예요? 혁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